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이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 조정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동원 교수 그리고 박상현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종합적 안을 내놨죠. 예. 김동원 교수께서 이 안 전반을 좀 살펴보셨을 텐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에 4월 28일 날 정부는 이 부실 기업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업 구조 조정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요. 첫째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지 방향이 없다. 원칙만 제시했을 뿐이지 방향이 없다는 것이 첫째 비판이었고, 두 번째가 도대체 그럼 누가 추진하느냐, 구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 하는 그런 비판을 거세게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번 이 6월 8일 날 산업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이름의 이 계획을 다시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트롤 타워를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라는 2년 한시적 공식 회의체를 컨트롤 타워로 제도화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이런 조선 해운업의 부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구체적인 일종의 말하면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만약에 그런 여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은 최고 12조까지 자본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전제로 이 조선 3사가 내놓은 약 10조 원의 자구 계획을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이 골자입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12조를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해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다가 집어넣겠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정부 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승인이라든지 이 동의 절차 또는 감시와 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실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또 이번 방안이 구체적으로 우리 조선 해운 3사 양사가 있는데요. 구조조정 재무적인 구조 개편이라든지 사업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여전히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3년 반 전에 STX 해양조선의 경우도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해서 4조 5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 5월에 법정 관리를 가게 된 것이죠. 이번에 나온 안도 역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그리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미봉책이 아닌가. 결국은 내후년에 가서 제2의 STX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참 우려를 주는 아주 걱정스러운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가 가진 느낌으로 봐서는 이거는 참 믿기가 좀 어렵다.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좀 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하나하나 보죠. 우선 그동안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서 책임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컨트롤 타워는 일단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일단은 이 컨트롤 타워에는 이제 경제부 이 기획 재정부 부총리가 이제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결정을 했던 데가 소위
그 서별관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별관 회의는 공식 기구가 그러니까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였지만 이것은 그 공식적인 제도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기록도 없고 전혀 그 투명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이번에 이거는 대통령 훈령으로 한시적 그런 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 그다음에 종전의 그 산업경쟁력 회의가 차관회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그 부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그런 그 기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격상이 됐다는 점에서는 그 상당히 그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그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그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결국은 그 누구도 분명하게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공동의 책임이고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책임질 게 없는 그런 이 말하자면 불명확한 그런 이 제도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형식상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아주 유효성 있는 결론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런 그렇습니다. 의견이시죠? 예. 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컨트롤 타워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번 기업 구조조정 추진 개혁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한 11조 정도가 기업은행을 통해서 코코본드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투입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1조 정도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기업 주식 같은 거를 팔아서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거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고요. 이 회의가 실질적인 앞으로 향후 내년 후반기까지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 모양 갖추기. 그러니까 12조를 투입하는 거는 이미 정해놓고 예. 그러고 나서 관계장관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어떻게 관리 잘해보라는 정도지 여기서 무슨 새로운 거는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체제가 됐다. 지금 그런 건데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놓은 이 그 계획이 그 이대로 실행되자면은 그 첫째 핵심은 이제 이 그 내놓은 그 소위 그 10조 원 가까운 이번에 이제 새로 낸 게 8조 4천이고요. 대우해양조선이 이행이 안 된 게 작년에 남아 있기 때문에 1조 8천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합치면 이제 그 10조 원인데 이 10조 원의 자구 계획안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그 부실 부담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게 관건인데 문제는 이 10조의 그 자구 계획안 중에서 내용을 보면 5조 5천억이 자산 매각입니다. 과연 일시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5조 5천억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것이 큰 의문이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결국은 수주 전망인데 지금이라도 수주를 받아서 이게 돌아가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지금 이 자구계획안의 그 대전제가 뭐냐면은 이 과거 6년 평균 수주량의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년 동안 85%를 하겠다. 또 삼성중공업은 50%를 하겠다. 대우해양조선은 66%를 하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무슨 컨테이너 이런 것이 대체로 보면 지난 10년 안에 건조된 배가 7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배들이 노후될 때까지는 그런 선박 수요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그 세계 무역 자체가 지금 이 증가율이 아주 그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85%에서 50% 사이를 내놓은 이 계획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과연 이거 가지고 3년을 버틸 수 있냐. 3년을 견딜 수 있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더 길게 본다 그러면 3년 안에 끝날 수 있냐. 이것도 큰 의문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12조를 더 투입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큰 그림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금 그런 이제 얘기죠. 박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주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국책은행을 동원한 구조조정의 문제점들 그것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고 고스란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시장 전망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전망이 뭐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장의 전망이
시장의 참가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시장의 기능을 그러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10분 활용하는 것만이 가장 사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과정을 전혀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유인은 어떤 것이 되느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겠다는 유인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금을 조달할 때 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건 어느 정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유인을 가지게 되죠. 결국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현 임기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방안으로 미봉. 네, 미봉이죠. 네. 그 요인이 크고 이번 구체적인 안들을 김 교수님 분석해 주신 안들을 보면은 너무나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정부 주도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우리가 이 외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정부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조선 빅3가 가지고 있는 대출 규모가 55조입니다. 대우해양조선이 22조 8천억, 현대중공업이 17조 4천억, 삼성중공업이 14조 4천억에서 토탈이 55조고 기타 조선이 10조에서 지금 조선산업에 들어가 있는 그 정부 은행하고 다 해가지고 65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 얼마나 이제 앞으로 손실이 날 거냐. 그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12조면은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다고 이제 지금 보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너무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한 거다. 그렇다면은 훨씬 아까 3년에 버티는데 필요한 돈이 더 크거나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에 생존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돈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으로 이제 10조를 내서 이제 이거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 정부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국회 동의라는 것이 법 개정 사항을 통해서 발권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차입 형식으로 결국은 재정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을 하다면 역시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어느 정도의 승인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 방식은 그런 두 가지를 다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은행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지금 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이제 기업은행에 10조를 대출을 하고 그 IBK 은행이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그 SPC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돈을 또 다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편법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은행법을 보면은 그런 경우에 보증을 또 누가 제3자가 써야 돼서 신용보증이 보증을 쓰는 형식까지 하는데 사실 신용보증이 이 11조를 보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편법이고 불법의 여지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무리를 한 것은 다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회피하겠다. 왜 국회가 그럼 승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냐? 야당 의원들이 막문회기 방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아니라고 한다면은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고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번에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청문회를 거치든 국정조사를 거치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근데 청문회라는 거는 좋은 수단이긴 한데 박 교수가 냉정하게 볼 때 야당에 그런 전문적 인력이 있습니까? 물론 야당 의원들이 직접 신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전문가 증언 같은 것들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 의원도 그렇고 국민들도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관료들의 자기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인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인지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인지 미봉을 위한 의사결정인지를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청문회 경험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정치적 공세만 해가지고 청문회가 무슨 효과가 있냐 하는 그 회의론도 많아요. 아니, 원장님 말씀하신 청문회의 부작용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작용을 반복한다면 지금 다수당이 된 야당이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도 그런 일을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발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자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봉책이고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모멘텀 내지는 계기가 뭐냐? 저는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네. 국민들이 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한데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되 국회 논의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지금 하겠다 네.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그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측면에서는 모자라다 지금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거를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고통을 좀 감수를 하면서 산업을 재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금융과 그리고 법정관리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것이고 이런 어떤 정신, 고통 감수의 정신, 국민들이 전부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과정 또는 관련된 은행, 자본시장, 법원 이들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잘 안 보이는 이게 상당히 우선 좀 쉬운 그런 접근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정부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국민들 보고 좀 고통을 감수해 주쇼 이런 거는 다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어렵죠. 네,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지금 자주 얘기하는 그 2003년에 있었던 2003년 그 4월 13일 날 히로도 그 당시 독일 수상이 그 아젠다 2020을 그 국회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감내해야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그 정부의 이런 걸 비롯해서 이런 구조조정안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뭐를 요구를 하는지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항상 요구하는 건 국회에 대해서 요구만 하지 국민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요. 항상 국회하고만 이야기를 하죠. 예, 지금까지 많은 논의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 저 멀리 도시시대에 있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문제는요. 지난 3월 말 현재로 산업은행이 투자한 회사가 143개 업체입니다. 예, 143개 업체에 이 투자를 해서 나온 걸 보면은 거의 60%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독이 밑으로 계속 새는데 거기다 또 물을 붓는 거죠. 그러면 새로 12조를 부으면은 산업은행이 정말 이제부터는 제대로 대우해양조선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감시하고 이걸 한다는 보장이 있냐? 예. 그거 직원들을 부행장을 하나 줄이고 직원들을 월급을 얼마 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걸 잘할 수만 있다면 12조를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인력을 집어넣고라도 이걸 해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설득하는 국민들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네.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것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국민들이 이것이 정당하고도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들이 책임을 먼저 졌는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구조조정, 정부와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는 이 기업의 경영 부실이라든지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거죠. 지금처럼 네. 공적 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STX도 사실 좋은 예입니다만은 한 3년 반 전에 STX 해양조선이 부실화가 되니까 시중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산업은행과 농협을 동원해서 한 3년 반 사이에 4조 5천을 더 부었고 그리고 결국은 청산 작업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 이미 4조 5천억이라는 공적 자금을 채권은행이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자본 손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보완해주는 식의 그런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국책은행의 손실을 메꿔주는 것이 됩니다.
채권은행이 손실을 그렇게 보완을 받으니 주주들을 잘 감시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통해서 엉뚱 짓을 못하도록 감시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주주들은 경영을 잘할 요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이 사실상 이 정부 주도 채권은행 중심의 이런 절차, 자율협약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 채권자로서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 절차로 갈 것인지, 청산 외상 절차로 갈 것인지, 자율협약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재편을 하거나 사업구조 재편할 건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지속할 때의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청산한다는 위협 때문에 그 청산했을 때 채권자들도 채권은행들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사전적으로 경영을 감시 감독을 잘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진국 스타일의 선제적 구조조정의 네네, 개념인데 네.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논리도 있어요. 자, 조선업 이건 전략 산업이다. 이 전략 산업을 어떻게 시장 원리만 갖고 얘기하느냐? 이건 그냥 정부가 계속 육성 발전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 위원회 이름도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입니다. 네. 뭐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 우리 조선업이라는 그 세계 그 최고의 그런 그 우리가 그 수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름인데 이거는 지금 내놓은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3년 동안 연명하느냐 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걸 해서 조선업의 경쟁이 어떻게 강화된다는 데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사람도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에도 사이클이 있고 산업 구조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업적인 선박이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북유럽도 조선 강국이었죠. 북유럽에 가보면은 한국 때문에 조선 산업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과거에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도 경제 발전 단계에서 조선이라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그 과거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의 주력 산업을 뭐 전략적 산업이다 어떤 식의 명칭을 붙이든 퇴출이 되거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업 자체를 좀비화시키고 부실화시키고 결국은 그 부담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털어내는 그것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동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새로운 산업이 활발하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그 돈을 새롭게 생성될 산업 쪽으로 돌려주면 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새롭게 꽃을 피울 텐데 그걸 또 막죠. 네, 원장님 말씀 맞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런 일종의 생체적인 리듬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되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실업 대책, 지역 경제 안정화 대책 같은데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들 부도가 나면 실업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대책도 보면은 실업이나 지역 경제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크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 공감대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가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주체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복지적인 지원 이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종합적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책임 소재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물어본 적도 없고 물을 수도 없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요. 과거의 개발 시대에는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반 은행들까지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줘서 그걸 쓰고 그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게 이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의 돈이 유일하게 정부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병폐가 뭐냐면 이것이 정부의 말하자면 지갑하고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런 그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의 핵심부 그리고 관료 그리고 이 국책은행 그리고 부실은행.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국책은행은 정권을 얻은 그 정권의 말하자면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오늘 신문에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예, 그 지난 정권의 그 청와대의 사진사가 예, 대우해양조선의 자문위원으로 뭐 1년에 사진 찍는 자문을 했겠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문위원으로 1년에 뭐 8천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다. 예. 8천만 원. 그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자문위원들이 그 경영을 부실화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간 뒤에도 또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억대에 가까운 그런 연봉을 받고 그걸 이제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예, 말하자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쌈짓돈을 갖고 그래서 이게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그 산업 대우해양조선에 누가 CEO를 뽑냐? 이거는 힘센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정치다. 뭐 저는 정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결국은 권력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패거리 지배구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 정치적 시각에서 기업도 지금 움직이는 셈이 되니까 이게 책임 소재 밝히기도 좀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대를 못 얻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힌 적이 없었다. 네. 그래서 반복이 된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중심으로 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당도 결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국책은행이 우리 경제 발전기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책은행, 산업은행 같은 은행,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들이 아닌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고 그 은행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재벌 대기업의 대출에서 24% 정도가 국책은행에서 오는데 분야가 어디냐? 다 부실 산업들입니다. 부실 산업에 있는 대기업, 재벌 대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돈을 쓰고 있고요.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인들, 관료들이 이른바 지대추구 행위를 하고 있다. 렌트 시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제에 사실 이번 국책은행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은행,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은행들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딘가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전문가라든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와 구조조정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그런 조선 산업의 그런 이제 수주가 안 돼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그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은행과 그 수출은행에 부실이 발생하고 그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공직자금은 아니 어쨌든 하여튼 그 한은에 돈이 들어가고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이 뒤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더 이상 그런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그런 그 집권한 정부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없애버려야죠. 그걸 왜 놓겠습니까? 그 좋은 거를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없애는 겁니다. 가질 게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최선이에요.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을 과연 이대로 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갈 동안에 금융감독기관은 뭐를 했습니까?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보다는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산업은행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이거는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의 독립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즉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의 하위 수단이 돼가지고 금융감독이 죽은 겁니다. 정책금융에 관해서는. 왜? 그건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을 어떻게 제도를 바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거리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에는
제도를 어떻게 해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진국형 이 구조 조정은 네. 채권자, 채무자 둘이 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네네. 그래서 채권자가 대출을 잘못해줬으면 그렇죠. 채권자가 망하거나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엄청난 손실을 네.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경우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이제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잘못된 대출을 해줘도 그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결국 한국은행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니까. 이 시스템 자체 이것이 선진국형으로 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책은행 이 역할 이것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종합적으로 이거 구조조정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우리 경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주목하셔야 될 일이 저는 앞으로 그 지금 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만 문제가 아니고 이 그 말하자면 그 국내 은행들의 역할, 특히 시중은행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이제 공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하건 간에 이번 이 조치를 가지고 내년까지 어떻게 좀 견딜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문제가 된 그러니까 그 건전성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을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냐. 소위 그 이자 보상 비율의 문제인데 지난 3년 동안 영업을 해서 이자를 못 낸 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되는 그런 2만 한 8천 개 되는 거죠. 이것의 15%가 이자를 못 내고요. 그 중에서 그 15% 기업 중에 65%가 금융기관은 정상 기업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조선해운뿐 아니라 지금 아니라 막 전반적으로 이 구조조정 대략 한 2,500개에서 3,000개 사이의 좀비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요. 특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30대 계열사 중에 3분의 1이 부실 기업입니다. 재벌 계열사 얘기죠. 예. 재벌 계열사만 하더라도 3분의 1이 심각한 부실 기업입니다. 여기는 뭐 삼성, 현대, LG 다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부실이 심각하잖아요. 가계 부채도 엄청난 거고 국가 부채도 정부가 발표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업이 단순히 조선해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구조조정 이 정책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 있게 집행이 되고 국민이 공감대를 얻어야 앞으로 다른 것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가 많이 든다는 건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구조조정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이번에 컨트롤 타워 만드는 이런 걸 보면서 정부가 진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봉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해서 그 우리 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건강성을 회복하겠다 하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은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가계부채 문제로 옮아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그러면 부실 문제가 기업뿐이야? 다음에 가계지요. 이것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내수 침체, 가계부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염려인데요. 이런 대기업한테 12조를 줬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가계부채 중에 지금 약 400조 정도는 영세한 가계, 특히 한계 가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계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는데 이쪽 가계에서 우리는 왜? 맞습니다. 우리도 한국은행 발권력 좀 동원해서 좀 연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다. 이 참 염려가 많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 움직임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미봉책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음 정권에서 저는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가계 부채,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그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강한 건 역시 가계 부채, 기업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또 우리 재벌이라는 블락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재벌들이 무너지면 블락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초기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긴 우리가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정부가 공적 자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초 체력이 소진되고 구조조정 과정을 견딜 수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재편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조정 그리고 공적 자금 투입은 최소화 최의 수단으로 하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구조적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재앙으로 경제적 그러니까 지금 재앙으로 이번에 다가올 정부가 것이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인다 이런 걱정이 이번 있는 정부는 거죠. 그냥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만 적당히, 가자라는 게 아닌가. 폭탄이 안 터지기만 지금 네. 원하는 구조조정 이게 제대로 이번에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된다. 경기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건데 이 큰 원칙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거는 미봉책이다. 다음번 정권으로 폭탄을 돌리려는 그런 느낌을 준다. 저희 느낌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